서울대학교 교수시면서 서울대학교 빅데이터 연구원 원장님이신 차상균 원장님을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빅데이터 연구원장 차상균 교수입니다. 제가 이 아주경제에서 하는 이 행사에 2년 연속해서 참석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제가 곽영길 회장님을 작년에 처음 알게 됐는데 제가 곽 회장님을 뵈는 순간에 서로 생각이 너무 잘 통해서 우리가 혁신을 추구하고 뭔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고 이런 관점에서 너무 생각이 같아서 저희가 그 다음부터는 뭐 이렇게 얼굴만 봐도 그냥 회장님 무슨 생각하시는지 저도 알 수 있을 정도가 됐고 정말 의미 있는 그런 행사를 이끌어 나가시는 것은 곽 회장님이 뭔가 혁신가적인 어떤 창의적인 그런 것을 추구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사실은 교수로서 이 빅데이터 연구원을 세우기 전에는 잘 모르고 창업을 해가지고 고생을 하다가 글로벌 시장에서 이 독일 기업하고 M&A를 해서 실리콘밸리에서 창업을 했는데 독일 기업에 M&A를 하고 그러고 나서 한 10여 년을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우리나라가 과연 뭘 해야 되는가 고민을 좀 하기 시작했을 때 역시 중국이 보이더라고요. 오늘 중국 대사관에서도 오셨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한 3년 정도는 중국을 또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나? 바뀌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람이죠. 사람을 현재 있는 사람도 바꿔야 될 것 같다는 제가 그런 믿음이 생겼고 앞으로 미래를 책임질 젊은 사람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4차 산업혁명의 A 전략 여기 앞에서 VIP들께서 다 이 사당의 역시 대표들께서 다 하신 말씀을 보니까 문제는 다 같이 인식하고 있구나. 그게 참 안심이 됐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how to execute 그 다음에 뭘 포커스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 제목에 보면 4차 산업혁명의 ABC 전략. 저는 ABC가 뭐냐? 전 A가 사람을 새로운 시대에 맞게 어떻게 트랜스포메이션을 도와줄 것인가. 그게 A고요. B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 좀 정부에서 많이 이야기했죠. 뭐 규제 개혁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규제 이전에 문화를 새로운 시대에 맞게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제도적 이슈가 나오는데 이 금융 규제 그러니까 법 같은 것들이 이제 하나의 이 B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C는 뭐냐면 리더십입니다. 우리가 아주 디센트럴라이즈한 세상에서 그냥 자유롭게 잘 되면 좋지만 그래도 이끌어주는 코디네이션 해주는 의견을 모으는 그런 리더가 필요하고 한 방향으로 우리가 컨버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리더십. 그 리더십이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그래서 ABC는 저 나름대로 정의를 해봤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하시지만 그래도 저는 원래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으니 제가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평소에 쓰는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우리나라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러지만 미국 혹은 유럽에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혹은 디지털라이제이션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이 핵심은 뭐냐? 디지털 플랫폼이고 여기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그게 빅데이터, AI. 여러분들 어떤 분들이 생각할 때 빅데이터, AI가 다른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입니다. 빅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현재 AI가 가능하고요.
AI를 통해서 또 데이터가 또 수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여기 보면 영어로 virtuous cycle, 선순환 구조를 이루게 되면 성공하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 데이터와 AI 서비스를 지배하는 자가 스프라이 체인에 있는 그 하위에 있는 모든 기업들과 혹은 개인들의 비헤이비어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서운 겁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아마존, 뭐 구글, 여러분들 페이스북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뭐 이런 기업들이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AI가 해주는 것은 전통적인 그런 소프트웨어 개발 방식이 아니라 데이터만 잘 모으면 서비스도 거의 상당 부분이 쉽게 잘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과정도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것도 바뀌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구체적으로 대학에서 어떤 식으로 교육을 바꿀 것인가 이야기할 때 저는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그런 학문을 우리가 광범위하게 확산시켜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제가 보는 4차 산업혁명은 글로벌 시장에서 미래의 고급 일자리를 선점하기 위한 탈경제적 디지털 패권쟁이다. 참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전쟁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오고 가는 그 표현들을 보면 이게 전쟁이라고 총과 대포를 쏘지 않았을 뿐이지 전쟁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탈경제적이라는 것은 저 빅데이터 AI를 모으면 처음에 한 분야의 산업에서 시작해서 다른 산업으로 점점점 옮겨갈 수가 있습니다. 산업 간 경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정부의 산업부에 가면 야 무슨 과 조그맣게 다 나눠져 있는데 과연 그게 미래의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그럼 인재를 키울 때도 지금같이 무슨 과 이렇게 쪼개가지고 인재를 키우는 게 과연 그렇게도 하긴 해야 되지만 과연 그게 앞으로 성공하겠느냐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저희가 혁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혁명이 뭡니까? 혁명이라는 것은 단절, 어딘가 단절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절하기 싫으면 혁명이라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 혁명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소프트 트랜스포메이션을 원합니다. 그게 착한 어떻게 보면 트랜스포메이션이겠죠. 그 소프트 트랜스포메이션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바꿔줌으로써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과 기업과 국가의 미래는 이 역사적 변화를 얼마나 선제적으로 잘 이끌어가느냐에 달려있다. 실제로 제가 독일 기업과 오랫동안 일하면서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의 그 이 비하인드 스토리 내지 혹은 그 모티베이션을 좀 이해하게 됐습니다. 독일 영어로 하면 그 Ministry of Economics and Energy라는 우리나라로 치면 경제 에너지부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인더스트리 4.0을 이끄는데 거기에 가서 이제 토론도 참여를 해보면 거기의 생각은 우리가 사람을 빨리 변환시키면 우리가 독일이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미래 시대에 앞설 수 있다. 일자리 내부적인 우리 나라 안에서의 일자리 어떻게 옮겨갈 건지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글로벌에서 먼저 일자리를 차지하자. 그런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들어 있습니다. 뭐 4차 산업혁명 아시다시피 뭐 실리콘밸리에서 주도하고 있고 뭐 주도하는 것은 이유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중국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데 사실 중국이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 이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대기업들이 거대한 기업들이 생겨났고 뿐만 아니라 신생 기업이라고 하는 그런 유니콘들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여기저기 생겨나고 있고, 뭐 중국 제조나 인공지능 발전 계획 같은 것들이 이 로드맵이 만들어져서 아주 체계적으로 국가적으로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독일은 이런 미국과 중국의 움직임이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제조업 베이스로 해서 이 디지털라이제이션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국가적인 이니셔티브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이 현재의 속도로, 현재의 어떤 그 포커스로 과연 우리가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어쨌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사람을 잘 바꿔놓으면, 사람에 대해서 투자를 해놓으면, 다시 말하면 교육에 대해서 투자를 해놓으면 이건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는 생존하고 앞설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4차 산업혁명 선도의 필요 요건은 새로운 사람, 탈경계적인 디지털 혁신. 이 의미는 뭐냐 하면 빅데이터, 모든 분야에서 빅데이터, AI를 이해하고 그걸 활용하는 사람들. 경제학 공부한 사람들이 그냥 수학, 통계학만 할 게 아니라 그것이 한 걸음 더 나가서 빅데이터, AI 활용해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혹은 또 그걸 응용을 해서 파이낸셜 마켓에 응용을 하면 새로운 핀테크 회사가 나오는 거고요. 이 빅데이터 AI를 컴퓨터 공학 한 사람들만이 하는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모든 분야로, 의과대학의 교수님들이 정밀 의료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분들이 이 빅데이터 AI를 모르면서 어떻게 정밀 의료를 합니까? 정밀 의료라는 것은 의학과 이 빅데이터 AI를 결합할 때 생겨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자율주행, 기계공학 하는 분들이 아무리 전기차가 됐다 하더라도 어떻게 빅데이터 AI를 쓰지 않고 자율주행을 하겠습니까? 모든 분야가 이렇게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바꿔야 되는데요. 사실 교육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건 대한민국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대학 같으면, 저도 대학 교수입니다. 대학 교수가 되면 보통 한 30년은 하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나이가 50, 60 중견 교수들이 더 파워가 있죠. 신임 교수들이 들어왔는데 뭐라고 아이디어를 내고 뭐 하지만 그 영향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본적인 변화를 우리가 하려면 이건 대학 자체만 맡겨놓을 게 아니라 뭔가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런 어떤 움직임을 만들고 인센티브 시스템을 만들어야, 투자를 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혁신을 할 때 대학 전체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래서 혁신을 할 때는 혁신을 위한 작은 그릇을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 대학을 새로 만들면, 대학이라는 것은 보통 하나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몇십 년이 필요하거든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고, 이 기존에 있는 대학에서 혁신을 하기 위한 새로운 그릇, 그게 새로운 대학원이 됐던, 새로운 대학이 됐던, 저희가 이제 서울대학에서 그런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 4년 전에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해서 이제 정부에서 조금 예산이 조금씩 이제 잡히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제가 한 3주 전에 미국 버클리 대학에 갔습니다. 버클리 대학에서 또 같은 시도를 하고, 단 그 학교의 사정에 맞게. 제가 그 사진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변화가 워낙 크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대기업들이 그 변화를 이끌어가기는 힘들어요. 이건 대기업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비즈니스를 잘 돌리는 건 잘하지만 이 새로운 뭔가 만들어내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혁신가의 딜레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창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중국 심천에 가면 난산구 중심이죠. 거기에 창업광장, 거기에 보면 이런 조형물이 있습니다. Follow our party, start your business. 근데 그 뒤편에 보시면 텐센트의 새로운 헤드쿼터가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의 헤드쿼터 앞에다가 창업광장을 하나 만들면 대기업이 좋아할까요?
지금 생각의 프레임을 바꿔야 되는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이게 중국만 그런 게 아니라 독일도 아주 보수적인, 어떻게 보면 대기업이 이끌어가는 그런 국가입니다. 독일도 최근에 그 대기업 지멘스 이런 폭스바겐 이런 회사만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창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독일도 요즘 창업에 대한 지원을 아주 국가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 세계 곳곳에서 그래스루트의 이노베이션을 장려하는 것이 아주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예를 하나 더 들겠습니다. 아까 제가 첫 번째 큰 이 빅데이터 AI에서 보면 IoT 부분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IoT가 요즘은 단순한 그냥 데이터 받고 통신해 주는 게 아닙니다. AI 칩이 요즘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 중국에 있는 기업들 위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아주 많이 보편화될 겁니다. 구글도 하고 있고요. 근데 중국의 캠브리콘이라는 중국 과학원에서 창업한 2년 된 회사입니다. CEO와 그다음에 기술 전체를 총괄하는 이 두 사람의 형제입니다. 형제 교수고요. 나이가 33세, 35세. 정교수 다 받았고 창업해서 2년 됐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2년 동안 2천 몇백억을 지금 투자를 해서 이 회사는 중국에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회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 중국이 워낙 거대한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데이터를 프로세싱을 해서 활용하기 위한 그런 인프라에 이 칩들이 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제가 아까 버클리 이야기했는데, 버클리 올해 이번 학기에 1학년 과목 이 Foundation of Data Science, 이게 생긴 지 한 2년밖에 안 됐어요. 이 생긴 지 2년 된 이 과목에 수강생이 1,526명. 한 버클리에서 가장 큰 강의실 동원해서 지금 교육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스탠포드 대학은 훨씬 버클리보다 작습니다. 스탠포드 대학 학생의 기껏해야 13,000명인데 작년 가을에 딥러닝 AI 코스에 1,000명이 수강 신청을 했어요. 1,000명이. 이게 봄학기에도 개설되니까. 그러면 그 학부생, 대학원생 합쳐서 거의 한 3분의 2 정도가 졸업할 때지만 딥러닝 하려면 데이터 사이언스 다 알아야 되고 수강한다는 이야기죠. 그게 전공이 컴퓨터공학이든 미디어든 의학이든 분야에 상관없이 다 이걸 기본으로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버클리의 이 데이터 사이언스 이제 막 실험 중입니다. 이 사람들도 저하고 비슷한 때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 저보다 좀 더 빨라서 그래서 디비전 학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프로그램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과목도 오퍼를 하고 이번 학기부터 이 전공을 헛디클레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학부에서 이게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수도권 정원에 묶여가지고 이것도 규제죠. 못합니다. 그래서 대학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한 2, 3년부터 시작했는데 정부가 또 바뀌다 보니까 이게 한동안 또 스토리 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까지 왔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학위 과정이 생기기 전에 그래서 뭔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비학위 과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거 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했는데 한 100여 명을 저희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정부에서 한 2천만 원을 준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받아가지고 했죠. 2천만 원, 100명에 2천만 원에 20억입니다.
근데 여기에 오려면 실업자여야 합니다. 청년 실업자. 직업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저희가 받아본 청년 실업자들이 다 유수한 대학에서 학사를 한 스카이 대학에 상당히 많은 부분 문과긴 합니다. 한 70%가 문과, 바이오, 자연 이렇게 이제 된 그 사람들을 받아서 8개월 동안 저희가 빅데이터, AI, 다시 말하면 데이터 사이언스 교육을 했죠. 제가 가끔가다 주말에 이메일을 받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이메일 하나 받았습니다. 감사하다. 정말 저희들이 처음에 무슨 생각이 뭘 하는지 모르고 그냥 왔는데 지금 인턴을 돌아다니다가 그전에는 인턴을 돌아다니다 취직을 못했는데 이번에 SKT 인턴 하다가 정식 사원이 됐다. 그 다음에 또 자기가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그런 희망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기왕 우리가 중국 이야기를 시작한 김에 좀 더 말씀해. 중국이 인재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천인계획을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시진핑 주석께서 10년 전에 우주수길 때 시작한 프로그램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천 몇백 명을 유치했다고 미국 정보당국에서 분석한 걸 최근에 제가 기사에서 봤습니다. 이게 다 최고급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가 중앙정부가 이 천인으로 선정하면 지원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성정부에서 또 지원을 합니다. 더 많은 지원합니다. 그다음 시정부에서 또 지원합니다. 사실은 제가 중국에 협력차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 심천에 어디 중국과학원에서 저보고 뭘 정보를 물어보더니 서류를 냈는데 천인에 됐다고. 근데 제가 이제 우리나라 제가 서울대학교에도 대표하는 그래도 연구원장인데 거기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것보다는 어떤 국가 간 혹은 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일단 사양을 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인재 유치를 해야 되는, 인재 유치에 투자를 해야 되는, 지금 사람을 가르치려고 트랜스포머를 하는데 가르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가르칠 사람을 실리콘밸리든 어디선 다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근데 중국에서 예를 들면 한 사람당 예를 들면 중앙정부에서 한 10억 정도를 쓰는데 우리도 그 정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1000인이 아니면 한 100인이라도 50인이라도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 현재 결론입니다. 우리가 탈경제적인 디지털 미래 인재 육성을 투자하는데 육성을 위해서 투자를 정말 심각하게 해야 되고요. 이걸 하는 이유는 교육을 통해서 사람이 바뀌도록 도와주고 그 기존에 직장에 있는 사람들도 바꿔주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사람들도 새로운 어떤 시대에 맞도록 바꿔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사람을 키우려면 키울 사람이 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금 무슨 데이터 정책을 내면서 무슨 이 자격증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개인의 자격증이 필요한 게 아니라 가르칠 사람에 대한 자격증 제도를 만들어야 돼요. 가르칠 사람들이 많이 와 있어야 되는데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현재 매우 부족한 상황이고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 R&D도 지금 현재 패러다임이 아니고 새로운 패러다임. 예를 들면 저는 중국에서 하고 있는 패러다임도 한번 우리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아까 이 캠브리콘이라는 그런 회사가 튀어나올 때 창업될 때 그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역시 지금 정부에서 많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규제 혁신. 규제 혁신도 좋지만 규제 이전에 문화를 우리가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봐야 한다. 제가 이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익한 강연 고맙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전 분야에 걸쳐서 빅데이터와 AI 기반의 도구를 활용하는 능력을 교육을 해야 하고 또 안 가본 길을 실험할 수 있는 교육, 예로 서울대학교 데이터 사이언스 혁신대학원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새로운 교수 양성과 해외 유치가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다 라는 좋은 강연 해주셨습니다.